자, 이제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 제1장 전기동차 일반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통 뭐 정의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쓱 보시고 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있는 부분은 제가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아시겠죠? 자, 제1장 전기동차 일반 보면은, 자, 여기 전기철도란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이 운행하는 철도, 전차선에 공급하는 전기 종류에 따라 교류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직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류 방식, 직류 방식, 이거 처음에 잘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밥을 먹고 가는 열차가 있고 빵을 먹고 가는 열차가 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동차의 종류가 있어요. 교류 전기동차, 직류 전기동차, 교직류 전기동차가 있어요. 교류 전기동차는 교류 구간만 가능하고, 직류는 직류 구간만 가능하고, 교직류는 교류 직류 구간 다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에서 배울 전기동차는 이 교직류 전기동차를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1990년대 중반부터 3VF 제어 방식인 전기동차 운영. 자, 이거는 뭐예요? 영어 못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3VF가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라는 뜻입니다. 전압과 주파수를 적절히 제어를 해서 이 열차를 굴러가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제어 방식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뜻이 베리어블, 이게 가변, 그리고 볼테이지가 전압, 이게 또 가변, 프리퀀시가 주파수,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철도의 기원이 나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릴까요? 왜냐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걸 1번 문제로 딱 나오기가 좋거든요. 16세기경에 독일의 광산 지역에서 철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1804년 영국 리처드 트레비식, 뭐 리처드, 이 사람이 뭐 사람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 이름이에요. 영국의 리처드 트레비식 최초의 전기기관차. 그리고 1825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철도를 개통한 국가. 자, 그래서 세계 최초로 철도를 개통한 국가는 어딘가 하면 영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뭐 철도의 기원, 철도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16세기경 독일의 광산 지역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철도의 발전을 봅시다. 그러면 일반 철도가 있어요. 1879년 독일에서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1912년 독일에서 또 디젤 기관차가 나왔습니다. 뭔가 독일이 좀 철도로 잘 나가는 느낌이 난다, 맞죠? 자, 이제 지하철, 이제 이걸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하고 물어보면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서울 지하철 1호선 과 수도권 전철 구간을 개통하여 운행 시작. 그래서 1974년 8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 이거 떼집이라 그러죠. TGV 2004년 4월 1일 서울 부산. 그리고 KTX 산천, 이제 이게 표준 교재, 이게 새로 이번에 나온 교재에서 이게 추가가 됐어요. KTX 산천. 우리나라 고속철도 언제 KTX 산천은 언제 개통되었는가 하면 2010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철덕행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이거 떼집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수입을 해와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모토로 해서 우리나라만의 고속철도를 만들어 보자 한 게 KTX 산천이죠. KTX 산천은 이건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떼집에는 그냥 아예 저기 어디야, 프랑스 여기서 들여온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고속철도 개통을 언제 했냐라고 하면 2004년 4월 1일에 한 건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로 뭐 고속철도를 개발해서 뭐 한 KTX 산천은 언제 개발됐냐 하고 물어보면 2010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기부상 열차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자기부상 열차에 대해서 배울 건 아니고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짚고 가자는 겁니다. 자기부상 열차의 부상 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반발식, 흡인식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자기부상 열차의 부상 방식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뭐 1번 흡인식하고, 뭐 2번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흡인식, 흡력식, 인력식, 전자식,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지를 안 한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인지를 이렇게 잘 못한 사람들은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낚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잘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구성열차의 좌석의 종류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구좌석, 전좌석, 초전도좌석, 전도좌석,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도좌석이 틀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좀 체크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 놓은 거는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추진 방식, LIM, 림,
그 다음에 LSM, 뭐 아무튼 이런 방식이 있죠, 그쵸? 이 방식의 자기 부상 열차는 비점착식 직선 운동을 한다. 그래서 LIM, LSM 이 방식이 점착식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하면 또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LIM은 선형 유도 전동기, 비동기 전동기 방식이고 LSM은 동기 전동기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가시면 아마 자기 부상 열차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안 틀릴 거예요. 자, 이제 용어 정의 한번 가볼게요. 자, 용어 정의에서 자 이제 철도는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 시설과 철도 차량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한다. 미국식 표기로는 레일로드, 영국식 표기로는 레일웨이라고 한다. 자, 선로는 철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 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아마 철도 안전법 하신 분들께서는 이거 좀 지겹게 보셨죠, 그쵸? 레일이 뭐냐? 레일은 철도 차량의 차륜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주행면과 주행선을 제공하여 주행을 유도하며 기능은 차량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역할과 전기 차량의 귀선, 전류의 통로 및 신호 전류의 궤도 회로 등 전기 회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레일이 우리 직접적으로 보는 이거죠, 이거, 그쵸? 이 위에, 그리고 이 위에서 우리가 차륜이 이렇게 잘 예쁘게 굴러다니겠죠, 이렇게, 그쵸? 이게 레일입니다. 자, 궤도 회로란 레일을 전기 회로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여 선로 위의 열차 또는 차량의 위치를 검지하는 설비. 자, 궤도 회로. 자, 우리 나중에 지하철 같은 거 타보면 지하철 옆에 이렇게 전광판 해가지고 뭐 홍대 입구역, 그 다음에 뭐 합정역 이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열차가 이렇게 잠시만요, 왜 이래요? 열차가 이렇게 시간 지날수록 이렇게 똑똑 이렇게 오는 게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위치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궤도회로라는 것 덕분에 그렇습니다. 이 궤도회로는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궤도회로는 여기 레일이 이렇게 있죠. 레일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여기 미세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미세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차륜이 올라타요. 이렇게 열차가 와서 이렇게 열차가 올라오면 이게 이제 바퀴라고 안 하고 차륜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열차 바퀴, 지하철 바퀴, 전동차 바퀴 이렇게 바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안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이제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거를 바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차륜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륜이 올라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예쁘게 오던 전류가 이렇게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단락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단락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이 전기는 쇠에 통하잖아요, 쇠. 그래서 이 차륜도 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단락이 돼버립니다. 단락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궤도 회로가 단락이 됐네. 어디가 단락이 됐지 하고 우리가 위치를 갖다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알 수 있는 이 덕분에 우리가 열차 또는 차량의 위치를 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궤도란 철도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레일, 침묵,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궤도는 궤도는 침도, 레일, 침묵, 도상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로는 궤도, 노반 또는 인공 구조물 여기 OR 적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선로에는 궤도와 노반 또는 인공 구조물이 있구나. 그리고 선로 속에 있는 이 궤도는 레일, 침묵, 도상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좀 용이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괴간이 뭐예요? 괴간은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레일 있죠? 이 레일과 레일 사이의 이 거리예요. 레일과 레일 사이의 이 간격인데 이 간격은 근데 그냥 막 재는 게 아니라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한다. 이거 가장 짧은 거리예요. 가장 긴 거리라고 하면 틀립니다.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mm 아래 지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 가셔야 돼요. 을 기준으로 한다. 1866년 국제 이 회의인데요. 국제회의에서 1435mm를 표준 계간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표준 계간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레일을 갖다가 옆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레일을 이제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우리가 어디서 재냐? 우리가 이렇게 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어디? 바로 이 위에서, 이 맨 위에서 14mm 밑에 내려온 이 지점인 한 이쯤에서 잰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잰 게 몇이다? 1435mm더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표준 계간으로 한다고 하고, 우리도 이 표준 계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표준 계간보다 넓은 거를 우리가 광궤라고 그러고, 그리고 표준 계간보다 좁은 거를 우리가 협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차 제어란, 열차의 진로와 신호등을 제어하여 열차의 운행을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죠. 자, 신호란, 자, 이것도 어떻게 나와요? 모양, 색, 소리. 모양, 색, 소리. 우리가 철도 안전법 하면서 많이 했죠. 등으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거를 신호라고 합니다. 자, 폐색이란 선로를 일정한 구간으로 구분을 해서 그 구간에 2개 이상의 열차가 동시에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폐색이라고 하죠. 그쵸? 자, 폐색이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간을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열차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열차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열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한 구간에 이 열차가 한 편석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열차가 끼어 들어오면은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못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색이란 한 구간에 하나의 열차, 그래서 한 구간에 이 2개 이상의 열차가 동시에 운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장치를 해놓은 게 우리가 폐색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폐색 장치란 폐색 구간의 회색 신호 방식을 구성하기 위한 신호 제어기기, 우리가 이거를 폐색 장치라 그러고. 자, 진로란 열차 또는 차량이 운전해서 나가는 통로로서 신호기에 진로 표시기를 부착하여 열차 또는 차량이 진입하거나 진출할 선로를 기관사에게 표시를 한다. 자, 그래서 진로는 뭐다? 열차 또는 차량이 운전해서 나가는 통로가 우리는 진로라고 한다. 아시겠죠? 열차 최고 속도란, 자, 색깔을 제가 칠해야죠. 영업 운행 시 최고 운전 속도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 열차 최고 속도라 해가지고 그냥 선로 최고 운전 속도를 말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예요. 뭐다? 영업 운행 시 최고 운전 속도가 열차 최고 속도다. 만약에 차량의 최고 속도가 150km예요. 근데 선로 최고 속도가 130이면 이 구간에 운행하는 열차의 최고 속도는 130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르쉐를 뽑았어요. 포르쉐가 뭐 한 300에서 400까지 이 속력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60 구간을 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300, 400 달려도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포르쉐의 최고 속도는 몇이다? 그냥 6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방호장치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방호장치가 뭐냐? 자, 여러분들, 이 열차 안에는 사람이 몇 명 탑니까? 진짜 열량 기준 많으면 2,000명도 타거든요. 예, 한량에 보통 사람들 많이 끼어 들어가면 200명 정도 타니까 2,000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면 대한민국이 재난이에요, 재난. 완전 그건 재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동차가 사고가 절대로 나지 않게끔 엄청나게 많은 보험을 들어놨어요. 많은 장치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또 이제 한몫하는 게 이 방호장치라는 거예요. 이 방호장치의 종류는 열차 자동 정지 장치가 있고, 자동 제어 장치가 있고, 열차 자동 방호 장치가 있습니다. 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지상에 설치된 신호기의 현시 속도를 초과하면 3초간 경보하고 3초 이내 감속 조치, 즉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우리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게 역행이라고 해서 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힘력자입니다. 역행이라고 해서 앞으로 가게끔 하는, 이제 우리 자동차로 치면 악셀을 밟아주는 그런 역행 핸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제동 핸들이 있습니다. 얘는 브레이크 컨트롤이라고 해서 BC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역행은 오프단이 있고 1, 2, 3, 4단까지 있어요. 단수가 높아질수록 잘 나가겠죠. 그렇죠? 제동은 1에서 7단, 오프단이 있고 1에서 7단이 있고요. 그리고 비상단이 있습니다. 비상제동까지 쓸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초 이내의 감속 조치, 그러니까 신호기의 현시 속도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배우겠지만 신호기에 막 종류가 있어요. 이 나중에 신호 장치에서 또 배우면 되는데, 일단 진행신호랑 그 다음에 이 진행 밑에 또 들어오는 이 진행과 이 밑에 들어오는 이 노란색 등과
초록색 등이 같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감속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이 뭐 노란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경계라고 봅니다. 경계. 얘는 경계의 신호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거는 뭐 머릿속에 담아만 두시고, 얘는 제한 속도가 25km입니다. 25km. 25km를 넘었어요. 25km를 넘으면은 경보가 울립니다. 경보가 울리는데 이때 3초 이내에 감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킨다. 자동으로 비상제동을 체결시켜가지고 정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3초 이내 감속 조치가 뭐냐? 우리가 여기 제동핸들 이 BC를 갖다가 4단, 제가 1에서 7단까지 있다고 했죠. 이 4단에다가 놓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열차가 자동으로 정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정지신호 구간에 진입을 하면 이때는 즉시 비상제동을 체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아, ATS 장치에는 열차 자동 정지 장치, 그러니까 ATS라는 이 ATS 구간에는 각 신호기들이 막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신호기에는 뭐 제한 속도들이 다 걸려 있구나. 근데 내가 그 제한 속도를 넘었을 때 3초 안에 그 제동핸들을 4스텝 4단에다가 놓지 않으면 열차가 자동으로 정지되구나. 근데 정지신호 구간에다가 그냥 진입을 해버리면 이때는 그냥 바로 비상제동이 체결되구나.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제 전기동차 구조기능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전기동차 구조미 기능은 한 번 보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면 그때 체계가 한번 잡혀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으세요, 강의를. 그리고 두 번 봤을 때부터는 이제 내가 아는 이 전기동차 구조미 기능 전체를 내가 좀 알기 때문에 듣는 게 또 달라져요. 아시겠죠? 자, 열차 자동 제어 장치. 앞서가는 열차의 위치와 선로 조건에 의한 운행 속도를 차상으로 전송하여 운전실 내 ADU인 차내 신호기를 표시하며 열차의 실제 운행 속도가 이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감속시키며 경보한다. 다만 자동 감속도가 3초 이내 2.4km에 미달할 경우 즉시 비상제동을 체결한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자, 이게 뭐예요? 자, 이렇게 선로 위에 열차가 두 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제가 거리를 한번 재보니까 한 800m 정도 돼요. 800m 정도 되면은 이게 좀 멀다, 좀 안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뒷열차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뒷열차한테 야, 좀 안전하니까 속도 한 70으로 가자 해가지고, 나중에 ATC에서 배우겠지만 이게 위에다가 이 레일에서 이 속도를 쏴주거든요. 레일에서 속도를 쏴줘요. 그러면은 지금 앞열차와 거리가 좀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야 70으로 일단 달려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70으로 해서 쭉 달려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이제 이까지 와버렸어요. 이까지 왔는데 이까지 오니까 서로 간격이 몇이에요? 이까지 오니까 서로 간격이 이제 50m가 됐어요. 50m면 야 이제 박을 것 같다, 이제 그만 가 해가지고 얘한테 속도를 갖다가 뭐 25를 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열차와의 어떤 거리를 감지를 해서 이 속도를 갖다가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우리 거리 감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궤도회로 말씀드렸죠. 궤도회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 전류가 막 흐른다 그랬죠. 이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 위에 우리가 이 차륜이 올라타면은 제가 단락이 돼가지고 위치를 감지할 수 있다 그랬다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서로 감지를 해서 이렇게 속도를 갖다가 안전할 때는 좀 높게 쏴주고 좀 안전하지 않을 때는 좀 속도를 낮게 쏴줘서 얘가 안전하게끔 운행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이게 ATC 장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차의 실제 운행 속도가 이를 초과해. 예를 들어서 내가 60을 쏴줬어요. 60을 쏴줬는데 이 60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감속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속도가 3초 이내에 그러니까 초당 2.4km씩은 줄어줘야 되는데, 근데 초당 2.4km씩이 안 줄어줘요. 그렇게 되면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됩니다. 열차 자동 방호 장치는 앞서가는 열차 위치 등 열차 운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지상장치를 통해 차량으로 전송하여 차상의 신호 현시창에 표시하며 열차의 속도를 감시하여 일정 속도 이상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감속,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래서 ATC랑 ATP가 좀 비슷하긴 한데 그냥 한번 가볍게 여러분들이 읽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7장에서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 그냥 맛보기 보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차량 일반 용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 우리 사진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차량 일반 용어. 자, 차륜이
바퀴라 그러죠, 바퀴. 근데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차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레일면 위를 회전하면서 주행하는 역할을 하며 차량의 하중을 레일에 전달한다. 그중 견인력을 발생시키는 차륜은 동륜으로 구분을 한다. 자, 이게 뭐냐?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이제 T차, M차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M차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견인 전동기한테서 우리가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차륜을 주행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맞죠? 그래서 견인력을 발생시키는, 즉 견인 전동기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견인력을 발생시키는 차륜은 우리가 동륜이라고 하자. 그럼 차륜은 뭐다? 차륜은 TC, T1차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 달려있는 차륜은 그냥 차륜이고, 우리가 M차, M-차 여기는 견인 전동기가 달려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동륜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차륜이 어디 있어요? 차륜. 자, 여러분들 차륜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차륜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차륜이죠, 그쵸? 이 부분이 차륜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무슨 차일까요? 이거는 M 차일까요? T 차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T차입니다. T차. TC차, T1차, T차예요. 제가 왜 그런지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차륜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제 기어가 있습니다. 기어는 치차라고도 하며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회전력을 전달하는 장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차축이죠, 차축. 이게 차축입니다. 이게 차축이고,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치차,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기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이제 견인 전동기에서 우리가 힘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견인 전동기에서 힘을 받아서 이 녀석이 빙글빙글 돌아주면은 우리가 이 녀석도 맞물려서 빙글빙글 같이 돌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어, 즉 치차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전력을 전달하는 장치, 치차라고도 하며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회전력을 전달하는 장치, 이게 기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견인력이란 열차를 끌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힘, 우리가 이거를 견인력이라고 합니다. 끌고 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쵸? 자, 견인 전동기란 트랙션 모터에서 우리가 이거 나중에 TM이라고도 하는데, 동력 차량의 대차에 설치되어 견인력을 발생시키는 모터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견인 전동기가 있죠? 이 부분, 여기 지금 차륜이 여기 지금 차륜이 이렇게 있고, 지금 요 사이에 있는 이 복잡해 보이는 이것들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견인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 견인 전동기 안에서 이제 이 부분이 빙글빙글 돌면서 요 안에 있는 이 기어가 같이 돌면서 우리가 이렇게 차륜을 회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견인 전동기다. 자, 견인 전동기가 지금 부착이 돼 있는 이 대차, 이거는 어디의 대차예요? 이거는 어디 대차예요? 이거는 M차 또는 M-차에 들어가는 그런 대차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또 대차라 해서 또 못 알아들으셨을 텐데, 자, 대차가 나옵니다. 바로 대차는 보호기라고도 하고요. 차축, 차륜, 축상 및 지지장치, 기초 제동장치, 견인전동기, 대차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며 차체의 중량을 지지하는 주행장치이다. 자, 한 개의 차축은 두 개의 차륜과 결합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차축이 있으면은 우리가 두 개의 차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한 개 차축은 두 개의 차륜과 결합. 그게 이 말이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거, 대차란, 자, 이게 대차입니다. 이게 대차. 자, 이게 대차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 더 보고 가면 좋은 게, 여기 보면은 여기 차륜이 있고, 뭐 여기 이제 이 위에 열차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이게, 자, 이 녀석은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체중계라고 생각하면 변합니다. 체중계. 우리 사람들이 막 올라타고 하면은 이 녀석이 이제 막 밑으로 막 쭉 깔아앉고 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 대차에 있는 이 체중계, 이 녀석이 나중에 AS 압력이라고 해가지고 공기 스프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압력, 이 밑에 이 스프링 같은 거 보이죠? 이 밑부분에 스프링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녀석이 많이 쪼그라들면 사람이 많이 탔구나 해가지고 무게를 많이 검지를 해서 우리가 그 무게를 가지고 나중에 가속도나 감속도나 그런 거를 발휘를 할 때 우리가 응하중이라는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자, 일단 아무튼 이 녀석이 대차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아무튼 대차라는 건데, 자, 이 응하중이라는 걸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공기 스프링에서 사람의 무게를 왜 검지하지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이렇게 해가고 차량이 우리가 총 열량 구성이거든요. 열량 구성인데, 자, 이게 제가 지금 3개만 그렸지만 이 곱하기 이게 이제 10개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는 1명만 탔고 여기는 사람이 200명이 탔어요. 그러면은 무게 차이가 심하겠죠. 무게 차이가 심한데 얘도 똑같이 힘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뭐지, 역행 핸들, 내가 역행 4단이면 풀악셀이거든요. 내가 풀악셀을 놨어요. 풀악셀을 놨는데 여기 200명이 탔으면 여기는 차가 더 안 끌려가고 여기는 1명 탔으니까 여기는 차가 잘 끌려가겠죠.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이게 속도 차이가 막 나가지고 이 녀석이 막 우당탕탕탕 하고 이런 난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차가 이런 식으로 뒤집힐 수도 있고 서로 무게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좌굴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거 우리가 아까 무게를 검지한 그거 가지고 200명이 탄 차에는 힘을 조금 더 많이 넣어주고 1명이 탄 차에는 힘을 조금 적게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서 힘을 좀 적절하게 넣어주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응아중 제어라는 겁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느낌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런 게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강의하면서 볼 거니까 자, 가볍게만 그냥 알아가시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설명드려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차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축상은 차축 끝부분에 차축이 회전할 수 있도록 베어링을 설치한 장치를 우리가 축상이라고 합니다. 자, 기초 제동 장치는 자, 단면 제동이 있고요. 디스크 제동이 있어요. 단면 제동은 압축 공기를 이용해 차륜 단면을 제륜자로 압착하는 게 단면 제동이에요. 얘는 M-차에 주로 설치를 하고요. 디스크 제동은 제동용 원판을 부착하여 원판을 압착한다. 얘는 T1, TC차 이런 부수차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왜 이거를 갖다가 따로 구분해서 썼지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어디 차예요? 이거는 무슨 차예요? 얘는 T1, TC 차입니다. 자, 왜냐? 얘는 이렇게 이게 디스크거든요. 여기 잠깐만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잘 안 보이죠? 이게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자, 왜냐면 여러분들 차류는 아껴야 돼요. 차류는 아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가 빨라요. 우리가 지금 제동을 갖다가 쫙 잡고 싶어요. 그러면 제동 어떻게 잡아요? 이제 이 녀석, 이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좁혀지면서 여기를 갖다가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중간에 디스크를 갖다가 잡아주면 얘가 회전이 안 되겠죠. 그쵸? 얘가 회전이 안 되면서 멈추려고 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이 디스크를 갖다가 잡아줌으로써 우리 차륜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크라는 녀석만 갈아주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자, 이 녀석 보이죠? 자, 이게 지금 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차륜이에요. 이 부분이 차륜이고 이 부분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이제 단면입니다. 단면. 이게 단면 제동이에요. 이게 얘는 이제 속도가 빠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단면 제동 이 제륜자라 그러거든요. 이 제동을 갖다가 써주는 녀석 해가지고 이게 제륜자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차륜에 갖다 붙어서 차륜을 직접적으로 쫙 눌러가지고 이 차륜이 회전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차륜이 갈리고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단면 제동을 쓰냐고요? 자, 이거는 일단 어디다 쓰냐? 이거는 M-차에다가 단면 제동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자,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 견인 전동기죠. 견인 전동기. 자, 여기 견인 전동기를 놨기 때문에 물론 디스크 제동을 써주고 싶지만 이 견인 전동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디스크를 설치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단면 제동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차는 견인 전동기 때문에 공간이 안 나와서 디스크를 설치를 못한다. 그래서 단면 제동을 사용해 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이거는 이제 디스크 단면 제동은 공기 제동이에요. 공기 제동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전동차는 이 전기 제동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전기를 만들어주면서 하는 그런 회생제동, 발전제동 이런 것, 회생제동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위급한 상황이나 아니면 뭐 5km로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공기제동을 사용해서 열차를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찍고 가셔야 될 것은 M-차는 단면 제동을 사용하고 부수차, T차, TC차, T1차는 디스크 제동을 사용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가 단면 제동과 디스크 제동에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단면 제동은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차륜 단면을 재륜자로 압착하는 게 단면 제동이다. 얘는 어디 쓴다? M차, M-차에 쓴다. 디스크 제동, 제동용 원판을 부착해서 원판을 갖다가 압착하는 게 디스크 제동이다. 얘는 어디? T1, TC 이런 차에 쓴다. 근데 왜 M차, M-차는 그 좋은 디스크 제동을 갖다가 못 쓰냐 라고 물어보면은, 아, M차, M-차는 사이에 견인 전동기 커다란 게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설치할 공간이 안 나오더라.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만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동이란 공기, 전기 등을 이용해서 운행 중인 열차 또는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한 직업을 우리가 제동이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용어 정리가 좀 재미가 좀 없죠.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제 나름 최대한 여러분들을 좀 잘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제 저번 시간 이어서 이제 용어 정리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기 일반 용어죠. 자, 전차선이란, 자, 여러분들 전차선이 뭐예요? 전차선은, 자, 전차선은 이 부분이 전차선이죠. 이 부분. 이 위에 지금 이 펜터그래프라는 게 이렇게 붙어서 이 전기를 수전을 받고 있는, 이 전기를 받을 수 있는 이 선, 이게 전차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차선이란 전동차의 집전 장치와 접촉을 해서 전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말한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우리 코레일 구간은 교류 25,000V. 자, AC가 교류라는 뜻이에요. AC는 교류. 도시철도, 우리 서울교통공사나 이제 이런 구간들은 이제 DC 1500V, DC 750V를 씁니다. DC 750V는 주로 우리 저기 경전철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데 사용을 하는데, 일단 도시철도는 DC 1500V, DC 750V. 그래서 DC는 직류입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니까 이제 AC, D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면 또 집전 장치라고 있어요. 집전 장치는 모을 집자에 번개 전자를 써서 전기를 모아주는 그런 장치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전차선과 접촉하여 전동차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펜터그래프와 급전용 궤도인 제3궤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집전슈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자, 펜터그래프가 어디 있어요? 자, 펜터그래프가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 이제 여기 위에 흘러가는 이 전차선의 전기를 이 녀석이 흘러받아 가지고 이쪽으로 쭉 전동차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기 차륜에도 넣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펜터그래프, 이 녀석을 우리가 집전 장치라 그러고, 이 녀석의 이름이 나중에 판이라고 많이 쓸 건데 우리가 펜터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집전 장치에 대해서 봤다. 그쵸? 이제 변전소란, 자, 변전소는 뭔가 변한다, 뭔가 전기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곳인 것 같다. 그쵸? 발전소에서 송전하는 대단히 높은 전압, 교류전압, 특고압, 이 녀석을 용도에 따라서 변압기를 이용하여 낮추거나 정류기를 이용하여 직류로 변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보통 보낼 때는 교류 345kV 뭐 이런 식으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엄청 높은 전압이죠. 이걸 갖다가 보내주면은 여러 가지 낮추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코레일 구간은 AC 25,000V, 거기 직류 구간 서울교통공사 이런 곳은 DC 1500V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낮추는 이런 강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변전소는 그냥 이런 곳이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체크를 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압기는 전자유도작용을 한다. 전자유도작용을 사용하는 기기, 변압기. 전자유도작용으로 교류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작용을 하는 장치이다. 자, 이게 변압기가 나중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자, 우리 보면 어떻게 해요? 자, 제가 뭘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물이 이렇게 막 흘러와요. 엄청나게 세게 흘러옵니다. 근데 관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넓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수압이 낮아지겠죠. 물이 이렇게 퍼져버리니까 수압이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리고 반대로, 자, 반대로 물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이렇게 흘러옵니다. 여기서는 천천히 흘러왔지만 여기 관이 좁아지게 되니까 엄청나게 수압이 높아져서 부와 하고 가겠죠. 그쵸? 변압기도 이런 원리입니다. 자, 변압기는 전기를 갖다가 전기압을 변화시켜주는 장치인데, 자, 이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변압기는 사실 배우지 않아요. 자, 여기에 만약에 20번을 감았다. 그럼 여기에는 여기 한 번만 감았다. 그러면은 이게 20대 1이 돼가지고 이쪽에 전압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자, 이게 우리가 물에서 보면은 이만큼 넓은 관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좁아진 거랑 다름이 없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변압기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압기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변압기는 이런 거다. 나중에 주변압기는 우리 전기동차 구조기능 나중에 전동차 회로도 볼 때 그 중요하게 주변압기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미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류기란 교류 전력을 직류 전력으로 AC를 DC로 변환하는 장치가 정류기다. 자, 전력 변환 장치란 전력 변환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전압의 크기나 주파수를 변화시키거나 교류를 직류로 또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장치를 말한다. 그러니까 AC를 DC로 바꾸거나 DC를 AC로 바꾸거나 이런 장치를 우리가 전력 변환 장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전력 변환용 반도체 소자. 자, 사이리스터가 좀 옛날 거고요. GTO가 좀 최신 거고 IGBT가 완전 최신형. 그래서 사이리스터, GTO, IGBT가 있는데 제가 좀 좋은 거 순으로 이렇게 부등호를 갖다가 이렇게 쳐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전기동차의 주 변환 장치는 컨버터, 인버터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합해서 C랑 I를 따서 CI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컨버터는 AC를 DC로 변환, 교직컨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인버터는 직류를 삼상 교류로 변환을 해서 견인 전동기에 공급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직교인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때 인버터는 전압과 주파수, 슬립 주파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켜서 견인 전동기의 회전력이나 회전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3VF 인버터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뭐 그냥 용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그냥 보고 가지고 이거 사실 뭐 전기 기사 할 때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책에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정의가 많이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가야 됩니다. 자, 전기기기 등에 사용되는 기준 전압이나 전류치를 우리가 전격 전압 또는 전격 전류라 그런다. 과전압 및 과전류란 허용된 전압이나 전류를 초과할 경우에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압이나 전류를 말한다. 자, 단락이란 회로의 전선 간 절연 피복 등의 손상에 따라 낮은 저항, 이거 높은 저항이라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저항으로 접촉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과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저항이 낮으면 자, 이거 우리 옛날에 오메 법칙 기억나요? V는 IR. 그냥 이거는 대충 들으세요. 그래서 이거 R을 이항을 하면 어떻게 돼요? I는 R분의 V가 되겠죠. 근데 이 저항이 이 저항 이게 낮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낮아져 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저항이 낮아지면 이때 전류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이때 과전류가 생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서지란 전기회로에 흐르는 전류, 전압 등으로 짧은 시간에 급속히 증가하고 서서히 감소. 짧은 시간에 급속히 증가하고 서서히 감소합니다. 짧은 시간에 서서히 증가하고 급속히 감소한다고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서지는 짧은 시간에 급속히 증가, 서서히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기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차단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짧증 이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딴 건 안 헷갈리겠죠. 짧은 시간에 증가하니까 감소는 서서히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전기동차의 주요 기기 및 기능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저랑 이 녀석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뭔가 이제 구조 기능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면은 이게 진짜 내가 진짜 이게 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복잡하고 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겁을. 이거 남들도 다 하는데 내라고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짝 이렇게 좀 하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고시 공부 뭐 판검사 이런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저랑 하나하나씩 좀 파헤쳐 가면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전기동차의 진짜 기본적인 어떤 전체적인 틀을 보여주는 그런 결선도입니다. 결선도라기보다는 그냥 도면이죠. 자, 그걸 봤을 때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차가 한 대인 것 같지만 이게 두 대예요. 왜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경계선이 나눠져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M차, 여기까지는 M차. 여기 이 부분은 M차입니다. M차. 이 부분은 M차. 그리고 이 부분은 M-차예요. 자, M차와 M-차 이걸 갖다가
차이를 볼 겁니다. 자, 이 왜 M차, M-차를 나눠놨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M차와 M-차의 그 결정적인 어떤 다른 게 뭐였어요? M-차는 얘는 얘는 집전 장치라든가 어떤 다른 기기들이 몇 개 더 있어요. M차는 그냥 단순히 T차에다가 얘는 견인 전동기 이 모터를 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 모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조금 회로를 구성해 주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M차고 이 M차에다가 뭐 다른 어떤 또 중요한 기기들이 더 들어가 있으면은 M-차인데, 자, 제가 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지금 처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전차선이 있습니다. 전차선. 이게 전차선. 여기 AC 25,000V 이게 흐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 뭐 일단 회로의 흐름은 안 보고 대충 기기들을 볼 겁니다. 자, 우리 여기를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뭐라 써놨어요? 여기 보면 제가 판이라고 써놨죠. 아니, 판 1, 2. 왜 판이 하필 두 개인데?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자, 우리 나중에 전동차를 보면 있잖아요. 우리 전동차를 보면은 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하나만 이렇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 지하철 타면서 보세요. 어이씨, 왜 이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판 1, 2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저랑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판이 제가 뭐 하는 놈이라 그랬어요? 얘는 집전 장치예요. 집전 장치. 너무 두껍나? 얘는 집전 장치예요. 집전 장치. 얘는 위에 전차선에 흐르는 이 전기를 얘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접촉을 해서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판타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자, 이 판타그래프가 이렇게 딱 받아와 주겠죠, 이 전기를. 그러면 옆에 제일 처음에 만나는 이 EGS라는 녀석이 있네. 이 EGS가 뭐냐? 얘는 Emergency Ground Switch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글로 하면 뭐라 그래요? 비상 접지 스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이 뭐냐? 이 녀석은 우리가 여러분들 전기는 있잖아요. 전기는 이 번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 우리 번개가 꾸룽 하고 치죠. 근데 이게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전기가 땅으로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접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전기가 다 흡수가 돼버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엄청나게 안전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교류 25,000V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제가 교류 25,000V를 봤잖아요. 여러분 25,000V라고 하면 상상도 안 되는 이 전압이에요. 이 전압을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 EGS라는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이 전기를 이렇게 땅으로다가 이렇게 딱 보내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된 부분 있죠. 이게 땅에다가 접지를 시켰다, 땅에다가 전선을 뭐 심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편한데, 아무튼 위급 상황 때 전기를 갖다가 땅으로 이렇게 딱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전동차가 손상되지 않고 전기를 갖다가 땅으로 다 보내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온한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EGS는 어떤 좀 그런 위급 상황 때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보통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 그 전동차를 검수하시는 분들 있죠. 검수하시는 분들이 이거 주로 지급을 하는데, 왜냐면 이 전동차가 총 10칸이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짧게 그랬지만 이게 200m예요. 200m. 우리 검수하시는 분들이 이 전동차 이 위에나 이런 데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기관사가 뭣도 모르고 여기 타가지고 전동차를 기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여기 전차선에 감전돼 가지고 좀 안 좋은 그런 재해를 맞이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수원분들이 보험으로 일단 기관사가 와서 뭐 기동을 해도 바로 전차선 전원이 땅으로 흘러 들어가게끔 EGS를 그때 보통 투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EGS는 그런 거다. EGS는 뭐다? 비상접지 스위치라는 거다. 그리고 EGS의 특징 하나 더. EGS는
EGS는 여기, 아니,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쓸게요. EGS는 교류 구간에서만 동작, 직류 구간은 동작이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좀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시면은, 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교류 구간에서는 얘를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류 구간은 그게 전류가, 얘는 전류가 상대적으로 직류에 비해서 많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그 궤도회로 말씀드렸죠. 궤도회로. 이 땅에 이 레일이 이렇게 있죠. 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류의 이 교류가 전압은 높지만 전류량은 직류 구간에 비해서 낮아요. 그래서 이 낮은 전류가 이렇게 레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접지를 한다는 거는 결국 이 이 열차는 이렇게 차륜이 이렇게 레일에 붙어 있으니까 사실 전기를 갖다가 땅으로 흘려보낸다고 하면 이 레일로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 레일에는 제가 뭐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 궤도회로 배웠죠. 저번에 궤도회로 배웠어요. 궤도회로는 여기 제가 여기 전류가 흘러다닌다고 했죠. 그쵸? 자, 근데 이 교류에 있는 이 낮은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예쁘게 이렇게 접지가 잘 돼가지고 괜찮지만, 이 직류 구간은 엄청나게 높은 전류예요. 직류 구간은 전류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이 직류 구간에 있는 이 전류가, 우리가 EGS를 동작시켜 가지고 이 직류 구간에 이 큰 전류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여기 항상 흘려주고 있는 이 궤도회로가 박살이 납니다. 이 전류를 못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EGS는 우리가 교류 구간에서만 동작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MCB를 봐야 됩니다. MCB 말고 이제 이걸 봅시다. 자, 얘는 뭐예요? 얘는 PT. 얘는 포텐셜 트랜스포머라 그래가지고 얘는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뭘 해주냐면, 자, 얘는 항상 이 전차선의 전원을 갖다가 감지를 해줘요. 이 전차선의 전원이 이렇게 뾰옥 하고 들어와요. 자, 만약에 직류 1500V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PT를 거칩니다. PT를 거쳐서, 그러면 이 PT라는 녀석이 지금 직류 1500V가 들어왔네 하고 감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PT라는 녀석은 밥인지 빵인지 구분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PT가 이렇게 와서 여기 DCVR이라는 이 M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볼 거지만 이 M 모양으로 생겼어요. 얘는 이제 계전기라는 녀석입니다. 계전기. 우리가 이제 이 녀석에다가 이제 전기를 흘려 보내주고 안 흘려 보내주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회로를 볼 때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직류 1500V가 이 DCVR한테 왔어요. 그러면 이 DCVR이 이렇게 이 DCVR에 전기가 흘러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이 DCVR 이 녀석에 의해서 우리 운전실 계기등에, 나중에 운전실 앞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계기등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여기는 직류 구간이구나 하고 이렇게 여기 DC 이쪽 칸에 불이 뿅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기관사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DC 구간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교류 지금 25,000V가 흐르고 있다고 봅시다. 교류 25,000V가 흐르면, 자, 여기서 교류 25,000V가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이 PT가 교류 25,000V를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교류 25,000V가 교류 100V로 바뀌어가지고, 교류 100V로 바뀌어서 여기 내려와서 여기는 ACVR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전기를 갖다가 흘려 보내줍니다. 우리가 계전기에다가 전기를 흘려 보내줬다, 이런 말을 이제 계전기가 여자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ACVR이 이렇게 전기가 흘러 들어오면, 즉 ACVR이 여자가 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AC에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교류 구간이구나 하고 이제 기관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PT라는 이 기기 옆에 이렇게 얘 계기용 변압기 이 기기 옆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번 달아놔 보세요. 자, 교류 구간에서는 교류 25,000V를 받아서 교류 100V로 만들어 가지고 ACVR을 여자시켜서 AC 등을 점등을 시켜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류 구간에서는 직류 1500V를 받아서 얘는 이렇게 AC 100V처럼 낮춰주는 거 없이 그대로 DCVR을 여자시켜서 이 DC등을 갖다가 이렇게 점등을 시켜주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때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제가 지금 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하면서 천천히 지우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M12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M12는 메인, 이 철자가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메인 서킷 브레이커라 해가지고 얘는 엄청 중요한, 얘는 주차 단계입니다. 주차 단계. 얘는 엄청 중요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 나중에 두꺼비 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집에 좀 누전이 되거나 좀 과전류가 흐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집에 있는 이제 두꺼비 집이 탁 하고 떨어지면서 집에 있는 모든 전원이 다 나가게 되죠. 그런 거랑 똑같은 녀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M12는, 얘는 우리가 투입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차단을 잘해야 됩니다. 차단. 전동차가 위험할 때 얘는 차단을 잘해줘가지고 이 위에 흘러내려오는 이 전기를 갖다가 위험할 때 이렇게 얘가 탁 끊어줄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기기들 있잖아요. 이 기기들이 한 몇십억이 넘어요. 다 얼마나 비싸요. 이런 것들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주차 단기, 이 녀석이 올바른 역할을 잘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주차 단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ACARR. 이 녀석은 뭐예요? 이 녀석은 교류 피력이라는 녀석입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전동차가 잘 가고 있는데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번개가 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피레기가 이제 얘가 방전이 빵 돼가지고 이제 이 전동차를 갖다가 지켜주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피레기는 한 번, 얘는 일회용입니다. 얘는 한 번 피레기가 이렇게 딱 방전이 되면은 무조건 피레기를 교체해주지 않으면은 이 차는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쭉 내려오면은 여기 ADCG라는 녀석이 있어요. ADCG. 얘는 뭐예요? 얘는 교직 절환기. 얘는 교직 절환기라는 녀석이에요. 자, 얘는 여기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뭔가 이렇게도 붙을 수가 있게 생겼고 이렇게도 붙을 수가 있겠네?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 여기는 교류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교류 때 사용하는 이런 기기들은 제가 파란 색깔로 이렇게 색칠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로 가면은 교류로 가는 그런 길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붙으면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직류 구간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기들입니다. 그래서 ADCG는 교류 직류에 따라서 얘 스위치를 바꿔주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기기를 선택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MFS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주퓨즈라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뭐냐? 이 녀석은 우리가 교류 구간에서 지금 우리가 ADCG를 이렇게 교류 구간으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근데 그럼 교류 전원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피치 못할 사유로 여기 직류 전원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직류 구간에서 내가 교류로 설정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뭐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황에는 그게 안 돼야 맞지만, 이게 어떤 전동차도 이게 좀 그런 오류가 있어가지고 직류 전원이 한 번에 확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는 직류 전원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이게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미리 이 주휴즈라는 녀석이 이걸 갖다가 막아주는 겁니다. 이 주휴즈는 어떻게 막아주냐? 자, 주휴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우리 교류 전원이 이렇게 잘 들어가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너무 빡센 직류 전원이 이렇게 막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 중간에 있는 게 너무 이게 직류 전원은 너무 이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얘가 이렇게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얘가 타서 이렇게 녹아버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용손 또는 용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류 전원이 들어오면 이 녀석이 중간에 이렇게 타버리면 이쪽으로 전기가 못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기기들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주유전은 이렇게 용단이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 옆에 적색 단추, 주유주 용손 시 적색 단추가 한 30cm 정도 기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유주는 딱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유주는 이런 녀석이더라.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유주까지 받고 이제 밑에 ACOCR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나중에 봅시다. 이 녀석은 나중에 또 다시 할 때 보고요. 이제 MT라는 녀석이 있어요. MT는 메인 트랜스포머라 해가지고 얘는 주변압기입니다. 주변압기.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냐? 우리가 여기서 일로 내려왔죠. 일로
AC 25000V가 지금 내려왔어요. AC 25000V를 바로 이쪽에다가 주면은 큰일 납니다. 너무 높은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압기는 제가 아까 변압기 원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주변압기가 여러 가지 그런 작용에 의해서 얘는 전압을 낮춰줍니다. 전압을 낮춰줘서 이쪽으로도 보내주고 이쪽으로도 보내주고 이쪽으로 보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쪽은 M 차고 이쪽은 M 다시 차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구분을 이렇게 해놨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두 대예요. 여기는 M차, 이 부분은 M차, 그리고 이 부분은 M-차. 그래서 차가 두 대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한쪽만 지금 보면 됩니다. 자, 한쪽만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주변압기에서 이제 AC 25000V를 예쁘게 전압을 바꿔가지고 이제 보내줍니다. 어디로? 아, 여기 이제 컨버터라는 녀석이 있구나. 자, 컨버터는 뭐 해주는 녀석이었어요? 얘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녀석이었어. 그죠?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예쁘게 바꿔줘서, 그리고 여기 인버터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인버터가, 이 인버터가 3VF 인버터인데, 이 3VF 제어를 통해서 여기는 TM1, TM2, TM3, TM4, 여기 우리 견인 전동기에다가 이렇게 전원을 갖다가 공급해 주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SIV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SIV. 이 SIV는 뭐였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녀석이었죠. SIV는 우리 객실 등 냉난방, 그리고 뭐였어요? 얘는 저기 공기 압축기, 그리고 또 뭐요? 그 각종 송풍기, 뜨거운 것들을 막 식혀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할 수 있게끔 전원을 갖다가 공급해주는 녀석이 SIV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객실 등 냉난방 이런 거를 교류 25000V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류 25000V를 예쁘게 잘 전기를 변형시켜 가지고 예쁘게 잘 변형시켜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SIV도 그 중에 한 녀석이고요. 그 SIV가 여기 보면 이제 냉난방도 해주고, 공기 압축기 CM 컴프레션 모터도 구동시켜주고, 여기 CIBM, FLBM 막 이런 게 있죠. 이 BM이 블로우 모터라는 건데, 이 녀석이 이제 송풍기라는 녀석입니다. 뜨거운 그런 기기들을 식혀주는 그런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녀석이 SIV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략적인 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 그걸 보고 이제 이걸 보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여기는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좀 그냥 읽고 넘어가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좀 정확하게 진짜 좀 깊게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이거 일단 보고 가세요. 자, 우리 SIV 봤죠? SIV 뭐 하는 녀석이라 그랬어요? 객실 등 냉난방, 송풍기 뭐 이런 거 해준 녀석이라 그랬죠. 얘는 이제 보조 전원 장치. 얘는 SIV는 스태틱 인버터입니다. 스태틱 인버터 그런 녀석인데, 교류 구간은 컨버터에서 출력되는 DC 1800V, 직류 구간은 전자선에서 공급되는 DC 1500V,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